국뽕 하나 더 보태볼게요. 열받은 프랑스가 한국한테 와갖고, 야, 우리랑 핵항모랑 핵잠수함 우리랑 해. 영국이랑 호주랑 한다니까, 그러면 한국은 우리랑 하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우리 쪽에서 얘기했죠. 니네 기술 딱히, 그닥 지금, 그런데, 뭐, 이런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얘기, 네. 야, 되게 급했네. 급하- 한국 주재 프랑스 대사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거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빡쳐가지고 이게 뭐냐 오커스를 발족을 했잖아요. 미국, 영국, 호주 하면서 이제 미국이 영국 통해가지고 호주한테 핵잠수함 하겠다 이게 되니까 프랑스가 빡쳐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왜 우리나라에서 기자회견을 했을까? 아니 그러니까 본국에서 야 지금 우리 이쪽에서 가는 거 시간 걸리니까 일단 거기서 터트려. 아니 그게 이런 식으로. 뭐냐면 이게 원래 호주가 디젤 잠수함을 프랑스 때는 사기로 했단 말이야. 그렇죠. 프랑스한테 그렇죠. 사기로 했죠. 거의 한 1조 넘게 아마 불렀나 봐. 눈탱이를 씌운 거지. 그래서 한 17조 원 이상 발주를 예정에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핵잠수함으로 바꿨어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아니 씨 이거 뭐 이런 배신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랑 니네 둘이서 핵잠수함을 건조한다고? 좋아. 그럼 우리 한국이랑 할 거야. 왜냐면 단기간 이게 지금 핵잠수함을 소요로 하는 그러니까 필요로 하고 있는 가장 급한 국가가 한국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와갖고 야 우리 기술 다 줄게 우리랑 하자.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니들하고 안 해도 될 정도로 우리가 있는데 못 만들어서 안 만들까? 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거를 진짜 안 만들고 있을까?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속이 없는 거지 프랑스가. 약간, 조금 네. 그러니까 프랑스 급하다니까요 지금 어떻게든 자존심도 회복해야 됐고 짜증난 것도 표현해야겠고. 근데 이게 이제 전에 저희가 국뽕반점에서 지금 마침 이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핵기술에 관련된 걸 하고 있지만 핵기술 개발의 역사가 원래 영국이 이론을 세웠고 미국이 돈 들여가지고 맨하탄 프로젝트 원자를 만들었고 이거를 다시 영국한테 돌려주던 과정에서 소련이 훔쳐갔어요. 그래가지고 핵 개발 순위가 미국, 소련, 영국이 된 건데 그 다음에 프랑스는 소련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소련을 견제할 목적으로 미국의 기술을 빌려가지고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지네들이 아무리 원천 기술이 있다고 큰 소리를 쳐봐야 니들은 결국 미국 기술이야.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이거 기술은 미국하고 우리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니들 기술이 쉽게 말해서 허당이잖아.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4세대 원자로 세운다고 미국의 기술 빌려가지고 좀 상해에 가갖고 원자로 세웠다. 이번에 사고 났잖아. 네 이번에 사고 네. 난 게 그거죠. 그게 수습을 못하고 있거든. 그게 잘 돼야 지금 우리가 말하는 4세대 원전 소듐 원자로 가지고 40년 돌릴 수 있는 그거를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린 그걸 이미 해갖고 미국한테 승인을 받았다니까? 미국도 없는 기술이구나. 우리도 아직 완성 못했는데 한국 니들 대단하네. 라고 할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데 하청에 대하청에 돌고 돌아갖고 아직도 미국 기술을 카피본 갖고 와서 재설계해갖고 쓰는 니네 수준에 한국한테 돼갖고 뭘 해준다고 큰 소리야 해주기는. 응? 겸손하게 배워가갖고 도와달라는 소리를 하는 게 낫지. 얘기 좀 들어봐요 한국. 우리가 뭔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국. 예, 그런 마음인 거죠. 예. 그러니까 프랑스는 아직도 그게 프랑스를 그 유럽의 중국이라 그러잖아. 네. 얘네들 카피캣이거든. 얘네들 산업도 따져놓고 보면 자동차고 뭐 지금 기존에 프랑스에서 하고 철도고 이거 다 카피캣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천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미국이랑 호주한테 눈탱이 맞을 수 있지. 그러면 뭐 자기를 영연방 국가가 아니니까 당연히 배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일종의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안가품하겠다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은 니네가 기술을 전수받은 미국을 뛰어넘는 수준의 핵기술을 이미 개발해놨다는 거를 이번에 좀 배워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기자회견에서 나 왜 우리나라에서 하지 싶어가지고 좀 웃겼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게 걸 이제 저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의 핵 항모를 미국에서 건조를 한다고 치면
기술을 이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호주에 있는 기술자들이 건너가갖고 그렇죠. 미국에 가서 이거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왜냐면 비용이 너무 비싸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제가 예상하는 바는 미국이 기술 제공하고 우리가 하청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제작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야 기술 유출에 대한 위험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일종의 상응하는 조치? 거기하고 좀 연관이 있는 조치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대만하고 대만 잠수함 개발에 대한 특약을 맺어가지고 한 5년 전부터 우리 기술자들이 대만에 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도 있고 이제 대만이 자꾸 친일 쪽으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던 한국인 기술자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이 SLBM 개발하고 이런 걸 보더니 그 사람들을 다시 파견을 해주세요 하고 대만 정부가 요청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못 가. 바빠. 우리 딴 일 많어. 라고 냉정하게 거절을 했죠. 네. 그걸 놓고 보게 된다고 치면 지금 우리나라랑 잠수함 계약하고 중국한테서 이렇게 저가 공세 받아서 좀 흔들흔들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아마 이번 결정을 통해 가지고 야 잠수함도 역시 한국제가 최고라더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 쪽으로 몰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대우해양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르포르 대사가 지난 6월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핵 폐기물 관리를 위한 프랑스식 해법을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핵 폐기물을 직접 재처리할 수는 없지만 협정이 지정한 대로 프랑스와 영국에 재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핵 폐기물 재처리 기술 관련 거래 의향을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자국에 있는 폐원자로들을 프로토늄으로 전환해가지고 수백 킬로의 재처리를 이번에 이제 실제로 실현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전히 위험한 독성 물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재처리는 이 고농도 수준의 핵 물질들을 조금씩 섞어가지고 같이 연소를 시켜서 쉽게 말해서 30년 보관해야 될 정도의 독성이 높은 기존의 밀집 방사능 우라늄 소재들을 한 200년 정도만 보관하면 될 수 있을 만큼 거의 완전 연소에 가깝게 이 방사능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연소 기술이거든요. 이 재처리 기술이. 이거는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되지 않았고 성공한 적이 없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 기존의 프로토늄, 프랑스가 하던 방식 이런 거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위험하다, 뭐 미완성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너무 지금 우리 이 한국 원자력 기술원의 기술 수준을 모르는 거고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그보다 안전하고 훨씬 효율적인 방식의 재처리 기술을 개발해냈고 그걸 단순하게 보관이라든지 안전성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걸 연료로 사용하면서 40년 푹 쓰고 나중에 꺼내놔도 그 원자로에서 나온 그 남은 원자 봉들을 200년 정도만 분리 보관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은 수준까지 완전 연소를 시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런 기술이 어떻게 가능했냐? 대한민국은 애초에 이 기술을 러시아에서 받아왔고 그 당시 러시아가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게 추진하고 있던 소듐 원자로 기술들에 대한 원 설계도를 받아다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계속한 거예요. 거기에 미국식 원자로 기술을 접종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프랑스 기술은 미국 기술인 거고, 그렇죠. 이걸 통해 갖고 새로운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한테 안 들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밀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대덕이라든지 우리 노번 쪽 육사협회 이런 데에서 연구 시설들이 지금 예사롭지 않게 지금 판단이 되는 거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기초적인 실험 연구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심도 있는 연구를 했는지 모르고요. 이러한 그 핵 분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핵 융합 기술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그 핵 융합 기술의 원천이 이러한 핵 분열에 관련된 연구 기술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핵 융합까지도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토카믹 기술, 그러니까 인공태양 만드는 기술을 가장 먼저 개발하는 나라가 우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 중간 단계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한국이 어떻게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로 왔지? 한데 요게 우리한테는 아무도 모르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우리는 몰랐지만 구석구석에서 다 발전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발전 안 한 분야가 오히려 퇴보한 분야가 언론이라는 분야잖아요. 정치와 언론이잖아요. 저쪽에서 맨날 우리나라 망한다고 망했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이것들이 다 한 세트로 나라 말아먹을 놈들이었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네. 정말 저는 언론이 우리 편을 들어주는 건 바라지 않고 사실대로만 보도했어도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이 행복감을,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고, 그러니까 그게 삶의 질이잖아요. 맨날 사실대로 보도하면 우리가 행복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아, 우리 행복한 꼴을 보기 싫은 그건 거야? 안 돼. 예. 이거 우리나라의 지금 뭐 기술적인 수준, 경제적인 성과, 외교적인 성과 이런 것들을 100%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만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지지율은 80%, 90%가 그렇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걸 떠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욕을 했는데도 40% 넘게 나와요. 국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난 너무 그렇습니다. 속상해서 정말. 그러니까 이번 연휴 내내 제가 그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극복해 보려고. 뭐 드세요? 예? 갑자기 뭐 드세요? 꾸지뽕 한을 저렇게 맛있다고 드신다 과자처럼. 안 하다가 방송을 하니까 응. 힘이 많이 딸리네. 네. 아무튼 그만큼 우리 위상이 대단하고 이제 앞으로 핵기술 관련한 원자력 잠수함이나 디젤 잠수함이나 비대칭 전력에 대한 지금 이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인 걸 이번에 공인을 받았다. 그냥 SLBM 한번 딱 보여주니까 깜짝 놀래잖아. 그게 왜 놀랬는 줄 알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처음에 그 잠수함이 떴을 때 잠수하는 장면부터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저쪽 그 연평도 앞쪽에 중국 배가 와갖고 감시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훈련하는 전 과정을 그 공작선하고 그 비행기 정찰 비행기하고 잠수함이 동원돼갖고 감시를 하고 있었어. 어떻게 하셨어요? 전화 왔지. 누구한테? 감시하고 있다고. 그래갖고 근데 갑자기 감시 중에 사라진 거야. 신호를 놓쳤어. 그리고 발사가 쿵 일어난 거야. 야. 깜짝 놀랐어, 중국 애들이. 현실적으로 한국 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탐지할 기술이 없구나라고 하는 거에 이미 그쪽 중국 애들이 깜짝 놀라갖고 왕이가 긴급 소환돼서 갔대요. 왜냐면 왕이가 와 있으면서 저도 직관하면서 지켜보고 있으려 그랬거든. 아니, 그리고 뭐 우리 중국이 다 저런 거 감지하고 있겠지. 그렇지. 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야, 저 잠수함 전력이 실용화되면 지금 그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는 중국 잠수함 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은 지금 서해를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왜냐면 항만이 그렇지. 전부 다 우리랑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서해에서 120해리를 요구하면서 우리나라 말하자면 그 수해 영역을 전부 다 파고 들어오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죽으면 120회리. 예. 우리도 120회리, 200회리 우리도. 그럼 또 아니지. 그럼 서로 다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접촉 구역이 굉장히 넓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계속 시작될 텐데 이번에 한번 제대로 뜨거운 맛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번 말씀드렸죠. 초음속 순항 미사일 그냥 초음속이다라고만 얘기가 나왔지 어느 정도 속도인지를 계산을 못 했거든요. 근데 밝혀진 게 마 3이었다 그래요. 음속의 3배야. 와. 그러니까 기존에 북한이 1500km 순항 미사일 쏴온 거는 뭐 마 속도로 0.7 이 정도야. 그러니까 눈에 배요 이렇게 보면.
네. 아, 육안으로 보여. 근데 얘는 마 3이야. 마 3인데 마 3의 속도로 달리면서 그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바지선에 있는 그물을 찍고 지나갔잖아요. 그 그물이 만일 배였다고 생각해봐. 수면 한 1, 2m 높이로 마 3으로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을 어떻게 막냐고 배들이. 못 막지.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해양 주변에서 함부로 선박을 들이댔다가는 아이고. 니들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여줬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 심지어 왕이 외교부장을 데려다 놓고 그래. 뭐 남중국 해처럼 한 200척 보내. 어선으로 가장한 배들 그 쫙 해놔봐. 한번. 여기 서해에도 쫙 한번 500척 보내봐. 그래서 어, 500척이 아니라 이제 뭐 넘어오는 배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이게 감시가 안 됐어요. 근데 오늘 국뽕 넘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2020년도부터 그 소형 위성 띄우잖아요. 우리 국뽕반점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한반도 상공에 30개가 넘는 소형 위성들을 띄워가지고 기후에 관계없이 에이사 라이다로 우리 해변, 해양, 상공에 지나가는 모든 종류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게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해경이 레이더로 보거나 육안으로 봐야 이게 출동이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아예 해역 자체로 넘어오는 것 자체가 실시간 위성 감시가 되고요. 이걸 해경이 구매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해군이 구매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 뭐 도서가 많고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다가 전 세계 최초로 위그선을 위그선. 네, 쉽게 말하면 바다에 떠다니는 비행기 같은 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위그선을 상용화해가지고 여기에 무기를 달아서 이게 시속 500km입니다. 배가 500km로 우와. 날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물 위로 나는 배. 그렇죠. 비행기도 아니고 배도 아니래요. 위그선이 이게 배기 때문에 아무데나 정박할 수 있어요. 물 위에는. 근데 얘가 500km로 날아댕겨. 그러니까 사실상 비행기나 다름없지만 활주로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지. 섬마다 하나씩 깔아놓을 수 있는 거지. 대박인데. 거기에다가 무인 기관포를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옛날처럼 눈으로 보고도 안 쏴, 이제는. 이 위그선 안에 요만한 총구만 열어놓고 안에서 자동 조준으로 이제 기관총을 발사할 수 있는 무인 기관총을 겸비한 위그선들이 앞으로 이 서해안 우리나라 해역들을 전체적으로 다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에서 보고 저쪽에서 뭐 한 시속 40-50km 지네들 나름대로 빠른 걸로 해갖고 들어온다 또는 어선들이 들어와서 작업 치려고 친다 그러면 500km짜리 위구선이 가서 기관포 쏴서 돌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 세계에서 또한 유일하게 왜 이렇게 유일이 많아? 왜 이렇게 대한민국? 유일하지? 유일하게 상용화하고 전력화한 국가 군대가 대한민국밖에 없거든. 이 정도면은 이거 위그선이 단순히 그런 용도뿐만 아니라 여객이라든지 그렇죠. 그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도 엄청 유용하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위그선은 보통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위그선들은 한 1m 이상밖에 못 떴어요. 그래서 높은 파도가 있거나 일기가 나쁘면 못 뜨겠네. 못 떠. 이게 파도에 이게 때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그선은 지상 150m까지 떠요. 그럼 왜 위그선이야? 그 정도 비행기 아니야? 비행기지. 그렇지. 거의 비행기지.
그래서 이 정도 기술과 속도와 어떤 그 방어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이 위구선들이 앞으로 집중 배치되게 되면 해상이든 해저든 원양이든 근해든 대한민국의 영해를 침범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라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보여줄수록 미국이 우리한테 이제 그만큼 되셨으니까 대만 좀 어떻게 좀 왜냐면 제가 직접 또 우리가 가기 너무 멀어. 멀기도 하고 또 큰 싸움 날 것 같으니까 그 동네 계신 분이 이 힘좋은 형님이 대만 문제에도 좀 관여해 주시면 아유 그건 내정 간섭 문제인데 저희가 뭐 한두 푼 받고 그 움직일 수 있는 일인가요? 뭐 지금 이 상황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유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론들이 지랄 발광을 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걔네- 저희가 응. 중국하고 맞닿아 있는데 좀 아유. 분위기가 좀 옆집이라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론을 그쪽에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아닥을 하게. 예. 그 2조 5천억짜리 소송 하나로 거지 하나 만들어 만들어주시고. 주시면 그건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 나는 네. 진짜 트럼프 오빠 실망이야. 오빠 소송 안 걸더라. 그래서 이 왕이가 우리나라에 와갖고 아마 하고 간 얘기가 대만 문제에 대한 중립을 요구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뭐 대만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해야 되지? 아무튼 뭐 이제 신장 위구르에서 독립군이 드디어 발족을 시작했고 중국은 안으로 내용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안 일어나서 시진핑을 못 몰아내면 앞으로 15년 동안 건들 수가 없거든요. 계속 봐야 돼. 네, 계속 봐야지. 계속 봐야 돼. 이게 반내전 상태에 갈 수 있는 상황으로 그리고 치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시진핑이 정권을 잡고 있다는 차원이 아니고 시진핑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 모든 중국 내 외부적인 경제적인 이권이 다 시진핑한테 넘어간다는 그렇지. 의미잖아요. 시진핑이 그동안 이제 뭐랄까, 양들을 배부르게 먹였어. 이제 다 그래, 쑥쑥 그리고 잡아먹고. 이제 원래는 이게 같이 키워서 공동 목장이었거든. 근데 갑자기 자기가 주인이 돼갖고 아예 다 명의 내병이로 다 바꿔. 분명히 이 양 산 사람도 따로 있고 사려준 사람도 쌓이는데 살찌자마자 이 양은 내 거. 예, 이름표 다 붙였어. 털부터 깎고 시작. 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 송 작가님 네. 수염부터 깎고 시작. 그러니까 털 밀고 나면 이제 잡아 먹는다니까 곧. 네. 아무튼 요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